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1,600조가 줄 돈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한 푼도 못 받아요? 골든타임을 이미 지금 놓쳤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년 더 빨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걱정,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국민연금 이러다 못 받는다. 더 내고 덜 받아라.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요. 숨은 부실, 이른바 미적립 부채란 게 또 있답니다. 사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심란한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연금투기 자문위원 맡고 계신 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박사님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이게 국민연금이 재정이 어떻게 얼마나 망가졌길래 이렇게 온 국민이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 이건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액수로 보면 별로 걱정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900조 이상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떤 나이 든 분들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 20대, 30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연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층들이 퇴직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시점까지 보면 이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차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40년에 최대 1,755조 원이 쌓이는데 14년 만에 그 돈이 다 없어지고 2055년에 적자로 전환하니까 적자로 전환한 뒤부터는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2080년 가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 9% 보험료를 내는데 그게 예를 들면 35%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있지만 돈이 없어진 후 2050년 기금이 소진되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적어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어떤 그게 피크타임 정점에 갔을 때는 매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35%까지 올라가야 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많은데 어느 시점 되면 이게 이제 많이 나가서 없어지고 거지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국민연금 재정의 이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제도와 달리 국민연금은 장기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네. 20살에 가입하면 수명을 90살까지 치면 70년 이후인 90살 되어야 국민연금을 졸업하거든요. 근데 앞 시기는 돈을 내기만 하는 가입자. 그리고 뒷 시기는 돈을 받기만 하는 수급자인데 지금은 가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수급자로 옮겨가니까 지출이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 기금도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기금 소진 시점, 기금 소진 연도 2055년이고 문제는 그 기금 소진 연도인 55년까지는 그래도 기금이 남아있던 걸 썼던 시기인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당시 보험료 수입에 비해서 급여 지출이 너무 커서 그 차이, 이른바 수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한 2080년대에는 한 해만 GDP 6.6% 한 해만 이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하거든요. 후반기 3배. 그렇죠. 한 해. 그래서 물론 이제 현행 제도를 고정해 놓은 시뮬레이션입니다만은 미래 재정 상태가 무척 불안정하다라는 이제 일종의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 진단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미래 일이다 보니까 가정 따라 다르고 또 인구 경제 성장 막 넣다 보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은데 윤 박사님께서 최근에 미적립 부채가 쌓여서 이건 또 하나의 무슨 부실 폭탄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나가 제일 관심인데 이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적립 부채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제도에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지급률이 있거든요. 그 지급률에 따르면 88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한 2,500조는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나 아닌 가입자인 분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900조밖에 없으니 그 차액인 1,500조, 1,600조가 줄 돈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요게 미적립 부채인데 요게 그냥 평균으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근데 거죠. 이제 미적립 부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분들이나 또 가입자 단체 쪽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게 일단 이 수치가 엄청 큰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수치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도 이 전문가 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없다 있단가요? 아니면 아니요. 매우 크다? 미적립 그냥 크다? 부채가 상당 규모로 존재할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이제 인식은 같이 하는데 근데 국민들하고 논의할 때는 결국은 수치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또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결정적인 건 이게 뭐 50년, 60년, 70년 후의 수치인데 그 이전 기간 내에 다양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 불균형이 커서 앞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앞으로 전혀 그런 조치가 수십 년 동안 취하지 않을 것을 가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런 방법론을 취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 세대의 재정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 수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다른 수치로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개발은 하지만 미적립 부채 수치가 알려지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아서 뭐 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이게 꾸준히 얘기가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윤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1,400억이면은 중견기업의 매출 1년치예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지금 국민연금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 9%를 매달 보험료를 9%를 내고 있는데 그 두 배나 18% 이상을 걷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미적립 부채를 안 남기려면 보험료를 18% 이상 걷어야 되는데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두 배로 높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시니까 또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싫어하시니까 25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는 해마다 50조 정도 이상씩 쌓인다는 거죠. 인구가 늘던 시절의 산식을 인구가 주는 데 갖다 대면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뭐 그걸 떠나서 제도 이걸 뭐 전문적인 이유로 제도 균형이 안 맞춰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뭐 치욕스러운 1998년도 IMF 경제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재정 당국에서는 걱정하지 마. 한국은행 외화 잔뜩 쌓여 있어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서 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산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함부로 큰 규모를 얘기해서 오히려 합리적 논의를 저해할 수도 있고 알겠는데 그래도 연금 재정이나 국가 부채는 반영이 돼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걱정을 하고 조심도 할 텐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대요. 요 연금 관련된 부채는 아직 그 국가 부채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직 미확정 부채고 다양한 제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치고 또 산정 방식의 표준화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산출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건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아직은 국제적으로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미적립 부채를 이제 지금 산정해서 공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걸 국가 부채로 또 어떤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OECD 연국 중에서 연금 제도의 제도 균형이 제일 안 맞기 때문에 미적립 부채 규모가 GDP 대비 제일 큰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가장 GDP 대비 미적립 부채가 큰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솔선수범해서 미적립 부채를 사전에 계산해서 국민들에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복잡하고 이거 알면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굉장히 사회적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논란만 양산하니까 이거 좀 묻어두자 우린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걸 우리가 참고해야 앞으로 생산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수면 위로 끌어내자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를 참고 자료로 앞으로 개발해 가자는 건 제가 동의를 했잖아요.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공론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 그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 지표인데 수치인데 그거를 마치 숨겨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건 큰 잘못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지표. 혹은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예. 혹은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될 지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아니 제가 이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연공개혁할 때는 이 수치를 썼단 말이야. 이 수치를 갖고 대통령하고 장관께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호소하니까 그 어렵던 연공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뭐 머리 위에 폭탄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지부 장관이 하루에 미정립부채 800억이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는데 주무부 장관 입장에서 머리에서 짜각짜각 돌아가니 그 거의 얘기했던 것 같네요.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이렇습니다. 아니 15년 전에는 그 개념을 썼는데 이게 불확실하고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이 개념을 어느 시점부터 쓰지 말자 그러고 이게 숨겨지고 또 비밀 뒷전으로 물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인 여건이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는 좀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되 우리가 연공개혁 논의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 같이 좀 보자. 그리고 정부가 일단 발표는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보자. 2007년에 유시민 장관이 하루에 800억의 적자를 말씀하셨지만 어느 전문가도 그 800억의 실체를 검증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일부 지금 뭐 기관에서 부채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007년까지는 그런 잠재적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이 훨씬 더 미발달된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장관님이 그 수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하여튼 연금개혁 정치의 일선에 서신 분께서 그 수치를 내요. 그리고 장관이 내신 수치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장관이 활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학계가 혹은 누가 권위를 주고 공식화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장관이 썼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 쓰냐? 혹은 누가 쓸 수도 있죠. 지금 윤 선생님 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연금개혁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촉진자 역할을 할까. 이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에는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결과만 보도했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 어떻게 조사했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밝히잖아요. 또 하나는 추정을 구간 추정을 해서 뭐 좋을 때 나쁠 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공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연금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OECD 회원국 38개국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불균형한 연금이 없어요. 급여 수준은 비슷한데 받는 건 내는 게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따라서 이런 현실을 우리 가입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몇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금 소진 연도가 많이 강조되는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기금 소진 연도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까지 브레이크 타임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지표도 여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립 부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근데 뭐 얘기가 좀 번지는 것 같지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사정이 비슷해서 여기도 뭐 미적립 부채가 뭐 1,138조, 사학연금도 적자되고 그러면 이 특수직 연금도 이른바 이제 빈털터리가 되면은 재정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뭐 공무원 군인연금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1,138조 어마어마한 연금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제가 국력만 1,500조 미적립 부채가 있다 그러고 사학연금도 발표는 안 하지만 한 160조 가량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네 개를 합치면 2,800조가 넘어요. GDP 대비 130%가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수치 자체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는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수치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개혁 빨리 해야 되겠구나. 모든 연금 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난치병에서 불치병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하고 공동체가 붕괴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수치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예 국민연금하고 좀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 운영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재정 통합 아니고 재정 통합 아닙니다. 운영 통합. 관리 운영 통합입니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통합 운영하자 그러니까 이걸 통합 운영을 싫어하는 쪽에서 윤석명은 공무원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굉장히 흥분하거든요. 우리는 900조가 있는데 공무원 군인연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적자 매년 몇 조씩 정부가 대주고 있는데 우리 돈 털어먹으려고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경공단, 국방부는 관리과 하나 있어요. 뭔지 블랙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 본인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매년 청구서 내미는 거 보면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5조 더 주세요, 7조 더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더 이상 당신들만의 리그가 아닌 뭐 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군인만 대한민국 군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더 주고 덜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통합 관리 운영. 근데 윤 박사님은 지금 이제 연금 통합 얘기 나오면 공무원 군인들하고 합하는 거 국민연금 쪽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또 공무원들은 아니 우리는 월급 적어서 나중에 연금 받기로 했는데 통합하면 우리도 국민연금 꼴난다. 그리고 또 공무원 군인도 싫어한대요. 그렇죠. 저는 재정 통합에서 싫어하는 거고 일반 국민분들은 통합 관리 운영을 적극 찬성합니다. 재정 통합을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일단 두 개는 좀 약간 이제 객관적인 팩트 하기는 아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뭐 1,100조, 200조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수치 문제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에서의 연금 충당부채 1,100조는 지금 공무원은 국가와 공무원들이 각각 9%씩 18%의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뺀 거예요. 수입을 빼고 그냥 전체 급여 지출이 미래 기간에 얼마일까를 해서 1,180조인가 그거를 이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미적립 부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미래 급여 지출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수입을 산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조정의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 통합할 때 누구든지 국민연금의 재정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을 섞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해세요. 예. 그 오해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이 남아있는 걸로 쓴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할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재정은 따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도 이제 국민연금 방식으로 제도를 단일화하자. 이게 연금 통합의 핵심이죠. 이게 더 깊이 들어갈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개편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숨기지 말고 사회보장세 걷어서 특히 부자들 더 걷어서 연금 재정 메꾸고 복지정책 확대하고 그냥 솔직하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이제 듣기는 좋죠. 이제 귀가 뭐죠 이렇게 감미롭게 들릴 텐데 꽃이죠 그냥. 작년 출산율이 0.78입니다. 그 0.78이 의미하는 바는 한 해 25만 명이 채 못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배움 세대가 55년부터 63년 사이에 72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좀 사망하셔서 한 700만 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 해에 70만 명 이상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73년 사이에 2차 배움 세대가 또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최대 태어난 숫자가 100만 명이 돼요.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보험료를 25년 동안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앞으로 그걸 25만 명도 못 태어난 세대가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 4배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25만 명이 100만 명 부양해야 될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지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서너 배 더 투입해야 될 텐데 그 돈이 부자들한테 걷는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동해에 유전이 나와야 되는군요. 동해 유전 나와도 한 10년 털어먹으면 없을 겁니다. 사회자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뭐 얘기 나오는 아니 저는 그 솔깃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전이요? 아니요. 사회보장세 같은 재원을 더 발굴하고 확장해서 네. 그냥 연금을 푹 주자. 그게 왜 나쁩니까? 근데 못 버틴다는데.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공적연금 할 때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만 떠올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두 개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세 같은 목적 재원 좋다고 보고요. 거두어서 기초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국민연금 급여와 또 조금 국민연금 급여가 부족한 좀 중하위 계층 이하의 분들에게는 또 두툼한 기초연금, 이렇게 두 짝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공적연금의 청사진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안하신 게 너무 멋져요. 연금 개혁이란 게 뭐 더 내고 덜 받고 나중에 받고 뭐 이 얘기인데, 하나하나 보면 이제 보험료율, 요거는 뭐 꾸준히 사실 좀 현실화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소득 대체율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분은 야 이게 용돈연금이냐 더 줘야지, 또 어떤 분은 아니 지금 형편이 어떤데 그러냐, 이게 극과 극이더군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일으키고 있고 네. 참 양심 없는 세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차부터 5차 때까지 5년마다 하는 재정 계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참여했고 또 재정 안정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아니 보세요, 우리 사회자님 사시는 거하고 저 사시는 거 훨씬 저보다 잘 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근로기간 동안에 소득 차이가 굉장히, 정규직이냐 좋은 직장에 따르냐 아니면 일용직에 따라 소득 차이가 굉장히 뭐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연금제도 지금 묘한 게,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3세인데 의무 납입 연령은 제도 도입할 때부터 59세로 묶어놨어요. 이거 6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이 올라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당장 아니고 64세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5년 더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들 34년 가입하잖아요. 거기다 5년 더 하면 39년, 40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연금 소득 대체 40% 너무 적어서 이거 먹고 살만한 게 안 돼, 더 올리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50년 뒤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니 40%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들은 소득 대체율이 30%도 안 되고 25%밖에 안 되니 못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독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독일은 지금 남성 근로자들이 이미 평균 가입 기간이 40년이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이미 4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50년이 지나도 27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어요. 이번 재정 계산에서 2080년 이후에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을 90세를 넘게 봤습니다. 근데 27년만 가입한다고 보는 건, 국가가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적인 경제활동 기간을 27년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90년에서 27년 빼면 63년이잖아요. 63년 동안 누구한테 얹혀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부모건 뭐 네, 그 나라가 존재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당연한 듯이 우리 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사결정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 세대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후한무치하다는 겁니다.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년에 은퇴를 하면 이 연금 받는 기간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도 나중에 받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년을 연장하면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니 재정도 좋아지고 공백도 없어진다. 정년 연장이 답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결함이죠. 법정 은퇴 시기와 수급 개시 연령 간의 차이, 지금 3년이 나고 이제 뭐 5년까지 날 예정인데 참 어려운 과제예요. 어떻게 더 오래 일하게 할까거든요. 근데 이제 정년 연장이 그러면 그 이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그 정년에 해당되는 직장에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고용이 60세 퇴직이 아니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계속 고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다. 나쁘다 반대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우리 주제에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수단이나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을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정년 연장 관련해서 민감한 게 정년 55세에서 60세로 그냥 아주 뭐 전광석가처럼 정년 연장이 됐어요. 뭐 공무원이야 60세까지 하니까 대기업 공공기관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 얘기만 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년 연장
니들 그만큼 좋은 직장에서 오래 일해 먹었으면 됐지 우린 취업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 무슨 얘기냐. 그냥 가시라.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훨씬 힘든 일을 하고 급여는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 빈곤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65세까지 일하는 노인분들이 70% 80%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일단 해요.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조건으로 자기 정년 때 월급의 초기 단계에서는 60%, 말기 단계에서는 한 40% 정도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연공 소양이 있다 보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60% 40% 받으면 젊은 층 1.5명 채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규직도 아니에요. 대신 이분들한테 사회보험 혜택을 주면 지금 국민연금 납입기간 59세에서 못 올라가는데 5년만 더 일하게 해주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이 늘어나면 가입기간이 짧아서 소득 대체율 더 올려야 된다는 27년 플러스 5 하면 32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 비정규직으로 후배들 앞에 눈치 보여서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먹고 살 만한 분이니까 집에 가시라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옵션도 안 줘요.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제공해서 난 필요해서 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다 해서 다니겠다. 그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정부가 이리저리 젊은 층 눈치 보고 또 노조 눈치 보고 아무 한 발도 안 떼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노인 빈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옵션은 제가 말씀드린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걸 내놔라. 그래서 싫은 사람은 당신은 먹고 살만하니까 집에 가세요. 아니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시고 국민연금도 오래 가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거기다 세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MZ세대 반응이 정말 싸늘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자기 일이죠. 근데 인터넷 포털, 유튜브, SNS에 보면은 댓글들이 쭉 있는데 같이 볼까요? 자, 20대는 아예 버리는구나. 환불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그만 좀 내고 싶다. 아니 왜 90년대 이후 출생자한테는 자산 가격 상승 기회도 없는데 국민연금으로 삥까지 뜯어가느냐. 이게 무슨 사회구조적 문제 어쩌고 가장해서 사회적으로 고려장하는 거 아니냐. 얘는 솔직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뭐 두 분 전문가님들의 외람되지만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좀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좀 답답은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세대 간 전쟁이 벌어졌는데 단지 지금 정책 결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관행에 따라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금제도나 사회 전반적인 어떤 우리 국가 운영으로 인해서 세대 간 골이 깊어지는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댓글은요. 또 더 무시무시합니다. 볼까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다 통합하고 제일 중요해요.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자. 이거 꽂히겠네. 그다음에 연금 문제의 모든 부담을 왜 현재 세대가 짊어지느냐. 한 70대 이상도 납부한 돈에 비해서 과도하게 수령한 거 없는지 조사를 하자. 그래 수령액 줄여라. 미래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 부양할 거면 국가는 뭐 하는 거냐. 그럼 미래 세대가 일해서 이익 버는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나누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딴 얘기도 하고 안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하시잖아요. 솔선수범, 신뢰 획득 차원에서 국회의원 연금 왕창 줄이면은 신뢰를 얻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 연금부터 제대로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우리 연금 손대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좌관 분들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한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은퇴한 나이가 됐을 때 뭐 연금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니, 헌정에 통해서 나오는 거 있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은 그 부분이 예전처럼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젊은 층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연금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이제는 아닌 거는 같아요. 요새 뭐 셀프 연금으로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군인 연금 또 받겠다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각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이 되는데 그 모든 근원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서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MZ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직접 들어봐야 될 텐데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 한번 연결해서 화상 연결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백지선 청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한 지는 5년에서 6년 정도 됐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굉장히 분개하시는데 왜 무엇을 어떻게 화가 나시는지요? 이거를 저희가 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확실한 보장 유무가 없는데 이제 월급에서 나가는 내역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으로 따로 개인 연금을 들거나 아니면 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세금이 나가니까 좀 분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실례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가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게 수입이 드러나니까. 현재 회사에서 절반 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내는 돈은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문가들 같이 계시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꼭 하실 말씀 또 정말 궁금한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의무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꾸준히 낸다면 제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건지, 또 그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특히 90년대생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이고 백지선 씨 모처럼 이 정말 귀하신 시간, 특히 쉬는 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여러 얘기가 있군요. 근데 90년대생이 정말 한 푼도 못 받아요? 뭐 일단은 이건 좀 약간의 뭐 공포 마케팅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저는 공포 마케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안 하면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미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MZ세대가 못 받을 것 같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55년쯤에 기금이 소진이 된다.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14년 전에 2055년 14년 전에 2040년에는 1755조 많은 돈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세대가 일단 움직여야 정치권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건 뭐야? 우린 죽으라고 뼈 빠지게 법률에다 우리가 막상 퇴직하려면 한 푼도 없는 거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그랬으면 나이가 들어가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생길 텐데 지금부터 관심이 생기면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의도는 다르지만 저는 2055년 그대로 놔두면 기금 소진되면 못 받거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과장되긴 했지만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희망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꾸준히 열심히 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보통 뭐 평균 지금 한 뭐 57만 원, 8만 원 받으시는데 사실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또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25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200만 원 넘으시는 분들도 제가 제 기억 한 2,000명가량.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액이 이렇게 많을까? 두 가지 요건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입기간 같아요. 오래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높아지고 또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는 보험료도 많고 받는 것도 많아지겠죠. 근데 둘 다 사실 자신의 의지와 좀 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지금 소득이 높지 않고 싶어서 아닌 게 아닌데 그리고 계속 납부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고용이 단절되고 해서 못 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그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연금은 좀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일찍부터 받아서 오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뭐 많이 받는 거야 뜻대로 안 되니까. 일찍 들어가서 소득이 생기면 일찍 납부하게 되니까 납부 기간도 길어지고 연금액도 커지죠. 당연하죠.
대학교 계시는 분들이 연봉이 조금 높아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일찍 시작하셔서 훨씬 연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급적 오랜 기간 가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층들은 기금 소진 시점, 아까 공포 마케팅이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또 이게 잘못 전달돼서 우리 보험료 내봤자 못 받으니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험료 안 내는 거 잘했다고 또 그 커뮤니티에서는 자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소득도 없는데 18세부터 연금 보험료를 내줘요, 부모가. 민간보다 사실 조건이 네,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도보다는 훨씬 이게 우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연금 제도 속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18세 되면 자녀가 그때부터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부모 찬스, 요새 부모 찬스가 좀 나쁘게 언급이 되는데, 부모 찬스로 다른 동연령층에 비해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는 국민연금도 결국 또 부모 찬스가 있고 돈이 돈을 버니 조금 울컥이 있는데, 문제는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 일찍 가입을 해주는데 이게 가입하고 싶어도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취약계층은 기회가 더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징수 대상이라는 게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그룹이에요. 직장인. 그러면 기업에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보호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자영업자,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이게 가구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요즘 특수고용 노동자, 취업자들이 많이 계세요. 택배, 프리랜서 이분들. 레미콘 기사분들. 예, 그리고 이분들도 물론 학습지 이제 국세청의 소득이 명백하게 파악이 돼 있고 자료가 있으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될 텐데, 워낙 소득 유형이 다양해서 충분히 다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단도 몰라요. 그러니까 납부 고지서도 안 나가고 이분들도 당장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당장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결국은 그 젊었을 때 일할 때 노후를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소득이 낮으면서도 근로자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고용이 안 된 분들은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입에서 좀 회피하려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20년 이상 이쪽을 연구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체계상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자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영자로 포함이 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자영자는 100%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소득이 좀 적거나 또 일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기금도 소진이 된다 그러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보험료를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지금 제가 대상자로 확대하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성이 있는 근로자들 상당수는 정치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말씀 듣고 보니까 국민연금도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 자, 이게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란 게 사실은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잖아요, 이게. 근데 국민연금 고갈된다, 지금 돈 내도 못 받는다, 뭐 밑빠진 독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또 금융사들의 공포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와 함께 화상 인터뷰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정세현 교수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이게 공포 마케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관심 많이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기금 소진이 된다,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기금이 국민연금 자체가 원래 설계될 때부터 이 기금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그런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가 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도하게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그 어떤 신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방향의 그런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지면 공포 마케팅, 공포 조장 이런 게 다른 분야에도 좀 있는데 언론이 또 제 역할을 못하고 부추긴다, 한몫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론의 역할이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하고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이제 민간 연금 보험사의 연금 상품하고 똑같은 논리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써내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것 같고요. 또 언론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보험사의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민간 보험사 즉 금융기관에서 이제 광고도 들어가고 이제 하다 보니 어느 면에서는 어느 정도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이 바쁘신 시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 위기론이 공포 마케팅 아니냐 이런 시선. 이게 뭐 대형 보험사들하고 뭐 이제 언론사가 유착했다. 민간연금 시장 확대하려는 꼼수다, 작전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었고 주위에 동료한테 얘기 들어도 이제 우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설명할 때 선생님 이거 가입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래요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일련의 공포를 조장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민간 보험회사에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전 이게 오 박사님하고 좀 각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 있는 건 제대로 들여내고 물론 이 공포 마케팅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첫 걸음은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쪽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제일 우려하는 건 저는 제가 공포 마케팅에 일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분위기는 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한 나라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연금 줄 수 있다 이런 과도한 낙관적인 어떤 얘기들만 전문가들이 또 많이 하니 그 상대편에서 적당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고치지 않으면 공포 마케팅이세요.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적 제도인데 법제화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가 그 역할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급은 할 텐데 그 지급이 가능하게 한 그 요건들을 만드는 거고 그 결론은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소진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니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법적 제도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성격 자체가 다르니 뭐 나라가 돈 낼 각오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지금부터 뭐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리고 취하자고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거죠. 자, 국민연금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논의, 연금 개혁 논의, 아무쪼록 걱정과 선동이 아닌 내용 있는 토론, 답을 찾는 시간이 되면 정말 보람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